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가 대략 한 2% 정도 되거든요. 한두 번 더 인상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조금 더 조정을 받지 않을까 싶고요. 나스닥이 조정받는데 비트코인은 오르는 모습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생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비트코인도 좀 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부터 현금을 한 1년 동안 열심히 모으세요. 원화 말고요. 달러로 모으세요. 가급적이면. 앞으로 1년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기회는 분명히 옵니다. 리세션이 안 와도 기회는 옵니다.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뭐가 됐든 어마어마한 기회가 있는 상품이 있을 거예요. 현금을 열심히 모아두면 그게 어마어마한 효자 역할을 할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12월 18일 오전 9시 27분입니다. 어젯밤에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비트코인이 이렇게 쐈어요. 그래서 뭔 일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리고 그게 끝이었습니다. 잠깐 삐죽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원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원래 자리가 85,000불이라니 참 시장이 많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을 보다 보면 요때가 많이 생각나요. 15,000불 지나서 한 17,000불 뭐 요쯤에 되게 오래 있었어요. 요때 이때가 좀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때가 한 8만 달러랑 느낌이 좀 비슷하고요. 이게 좀 지금이랑 느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한 86K 정도 되죠. 지금이 바닥권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찐 바닥은 아니겠지만 뭐 더 빠질 수 있죠. 저는 이게 찐 바닥이랑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요새 들어서 좀 들긴 합니다. 다만 나스닥이 빠지면 그때 비트코인이 또 한 번 출렁일 거거든요. 그때 의외로 여기보다 많이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미 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약간 좀 그런 지표들도 사실 좀 보이긴 합니다. 좀 이따 소개해 드릴 텐데 하지만 뭐 조금 더 빠질 수는 있죠. 7만 달러대까지는 빠질 수 있으니까. 근데 이미 현재까지 저점이 8만 달러인데 뭐 예를 들어서 7만 달러라고 해도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바닥권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현재 가격이 86,000달러. 근데 이렇게 달러 환율 때문에 업비트 가격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1억 2,800만 원. 환율만 아니었으면 지금 한 1억 2천만 원 정도까지 빠져서 매수하기 아주 좋은 시점이었는데 확실히 좀 환율이 방어를 좀 해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테더 가격 보세요. 1,493원. 요새 환율이 미쳤죠. 1,477원. 어저께 보니까 82원까지 막 올라갔더라고요. 환율의 위험도 있고 하니까 달러를 어느 정도 좀 확보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뭐 주식은 좀 거의 고점이죠.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리세션이라고 쓸게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다시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고 금리 인하를 하고는 있는데 돈 풀리는 게 막상 뭐 그렇게 크지가 않죠. QT가 이제 끝났다고는 합니다. 뭐 요런 좀 혼재돼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좀 무엇보다 강력한 한방이 내일 낮에 내일 점심때쯤 될 것 같은데요. 12월 19일입니다. 12월 19일 대략 점심때쯤 한 12시에서 1시 뭐 요쯤 발표가 되는데 금리 인상할 때는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의견이 분분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시장의 관측으로는 시장 예측은 0.5에서 0.75%로 일본에서 금리 인상이 유력하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90%다. 뭐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지난주에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이것 때문인지 몰라도 나스닥도 오늘 꽤 많이 빠졌습니다. 나스닥이 하루에 2%씩 이렇게 빠지는 때가 많지 않거든요. 나스닥도 좀 많이 빠졌고요. QQQ도 거의 2%죠. 1.85%. QLD, TQQQ 다 좀 많이 빠졌습니다. 보시면 뭐 이 정도면 장대 음봉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11월 20일 날 요때 빠진 거에 비하면 이때보다는 적긴 하지만 꽤 많이 빠진 건 맞는 것 같아요. 내일 이제 금리 인상이 되면 뭐 단기적인 변동성도 단기적인 거지만 나스닥도 좀 금리 인상이 됐는데 막 올라간다. 아무리 AI 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가능할지 뭐 이 부분이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냥 네 생각을 말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좀 상방보다는 하방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현금을 모으는 게 안전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율도 있잖아요. 저는 사실 한동안은 부동산을
매수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앞으로 10년은 부동산 투자를 좀 참을 생각입니다. 10년 정도는 금융 쪽에만 투자를 할 거고요. 금융 쪽,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나 미국 ETF 아니면 비트코인 뭐 이런 것만 앞으로 10년 동안은 투자할 생각이고 10년 이후에는 레버리지를 조금 써가지고 부동산 투자 위주로 다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금융 투자하기에 되게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단기적인 변동성은 크지만 혹시나 크게 빠지게 되면 뭐 리세션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모으는 현금으로 리세션이 왔을 때 주식을 줍줍할 수 있는 시간이 한 1, 2년 내에는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비트코인은 이미 어느 정도 온 것 같고요. 앞으로 더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비트코인 위주로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만 사고 있어요. 지금은 이거는 그냥 미국 달러를 산다 그런 마음으로 사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지금 가격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서 매일매일 사고 있습니다. 오늘도 샀고 매일 사고 있어요. 오랜만에 한번 인증해 볼까요? 저는 뭐 이용하는 거래소가 주로 이용하는 게 한 3, 4개 되는데 요새는 거의 바이낸스에서 많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낸스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 건데 지표에서 그냥 바이 찍으라고 하면 이렇게 찍혀 나오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사고 있습니다. 항상 아침 9시가 되면 매수를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덕분에 하루도 빠짐없이 매수하고 있는데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꼭지에도 샀고요. 빠졌을 때도 샀고 그냥 데일리로 매일매일 사고 있습니다. 대신에 좀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뭐 요럴 때는 한 달치, 두 달치, 많게는 뭐 6개월치 한 번에 매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팔지는 않고 있습니다. 바이 앤 홀드 하고 있고 많이 빠지면 더 사는 뭐 바이 더 딥도 하고 있고 그냥 두 가지 원칙으로 계속 모아가고 있습니다. 모아가는 느낌으로 비트코인은 사고 있고요. 미국 주식 시장이 빠질 것인가? 저는 사실 비트코인 차트도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게 거시와 나스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시 경제가 나스닥에 영향을 끼치게 되면 그 영향이 비트코인에도 얘네들이 비트코인에 영향을 되게 많이 끼치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느껴지거든요. 지금 오늘 많이 빠진 것도 내일 금리 인하될 거 생각해서 선제적으로 좀 대응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금리 인상을 하는 건 뭐 거의 확정적으로 된 거니까. 근데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0.75%까지는 우리가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물론 이것도 악재이긴 한데 더 큰 악재는 여기서 추가 인하가 되면 추가 인상이 되면 어떡하나 뭐 1%, 1.25% 이렇게 계속 올라갈 가능성도 좀 있거든요. 현재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가 대략 한 2% 정도 되거든요. 1%면 그래도 2배 차이 나잖아요. 뭐 한두 번 더 인상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좀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 빠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조정을 받지 않을까 싶고요. 나스닥이 조정받는데 비트코인은 오르는 모습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생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비트코인도 좀 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에 테슬라가 좀 많이 올랐죠. 테슬라가 힘든 시간 좀 많이 보내다가 요때 제가 200달러 그 고래 식구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200달러 밑으로 빠지면 테슬라 원래 살 생각이 없었거든요. 200달러 밑에 빠져주면 너무 좋은 가격이니까 좀 사볼까 합니다 했었는데 214달러까지 빠졌다가 반등했죠. 뭐 저랑 인연이 없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는 현재 500달러 가까이 좀 올라와 있습니다.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테슬라도 솔직히 말해서 실적이 받쳐주고 올라가고 있진 않거든요. 미국 주식인데 보면 죄다 빨간색이죠. 만약에 시장에 투자 심리가 식잖아요.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쓴 책 중에 한국말로 제목이 투자는 심리 게임이다. 뭐 이런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2005년도에 20년 전에 읽었는데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는 심리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러다가 정말 한순간에 반전됩니다. 분위기가. 물론 테슬라 분들은 뭐 테슬라에 대한 확신으로 그렇게 되면 뭐 저가 매수로 더 줍줍할 뿐이겠죠.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시장이 이렇게 빠질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너무 낙관하기보다는 좀 위험하니까 리스크 대비를 하자. 그렇다고 뭐 다 팔라는 뜻은 아니고요. 뭐 일부 리밸런싱 차원에서 한 10%에서 20% 정도 익절은 할 수 있겠죠. 뭐 그냥 요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주식이나 뭐 비트코인 뭐 금, 뭐 내가 좋은 상품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요 정도만 리밸런싱 하면서 많이 올랐을 땐 조금 팔고 또 많이 빠졌다 싶으면 좀 더 사고 뭐 이렇게 조정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살짝 바꾸면서 장기 투자하는 게 제일 좀 쉬운 투자인 것 같아요. 제일 좋은 투자인 것 같고. 네. 오라클이 좀 많이 빠졌죠. 이게 좀 선반영이 좀 많이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위험한 게 많이 오르는 리스크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갭 상승이 엄청났어요. 여기 부분이 떨어져 있죠. 한 방에 엄청나게 올라서 그렇거든요. 오라클은 거의 뭐 AI 데이터 센터 쪽에 몰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물량을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B2죠, B2. 빚내서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래티지는 B2를 하는데 비트코인에 몰빵을 한 거죠. 오라클은 B2를 하는데 AI 데이터 센터 만드는데 B2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거든요. 데이터 센터는 비트코인 한 번 사면 그냥 바로 매수가 끝나잖아요. 그걸로 뭐 시간이 걸리거나 하는 게 없는데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뭐 인가 받고 땅 만들고 뭐 공장 짓고 그리고 장비들 넣고 세팅하고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대략 한 5년 정도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동안 B2니까 이자 비용이 계속 부담이 되는데 이 이자 조달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신용으로 빌리다 보니까 니네 돈 갖고 와봐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은행에서 이거를 좀 금리를 높게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럼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 이자 비용 부담이 늘어나니까 실적으로 연결되려면 그 격차가 있는데 괴리가 있거든요. 데이터 센터를 또 짓자마자 바로 돈을 막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괴리 동안에 이자 비용이 많이 나가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최근에 좀 많이 빠졌습니다. 반토막 났네요, 벌써. 이게 AI발 위기가 다른 데도 번져갈 것이냐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아직은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게 계속 심화되면 AI 데이터 센터가 많이 건설이 될수록 엔비디아 주가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앞으로 지속 가능한지 뭐 그 부분에 대한 의심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도 한 220불인가요? 하여튼 200 몇십 불까지 갔다가 지금은 조금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구글도 오늘 좀 조정이 나왔고 전반적으로 좀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다 고래동 공부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고래동 공부 카페가 나오는데 여기에 또 글을 제가 많이 올려놨거든요.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어제도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어저께 와이프랑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느라 그리고 어저께 아바타가 개봉을 했잖아요. 제 아들이 둘 있다 보니까 아들들하고 아바타 보고 오느라 시간이 너무 빡빡하더라고 어저께. 그래서 기사만 써놓고 방송은 못했습니다. 요런 의견이 있어요. 저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솔직히 지금 이미 86,000달러인데 7만 달러까지 간다고 해서 뭐 극악의 공포는 아닐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빠질 수 있답니다. 안 빠질 수도 있고요. 7만 달러까지 안 빠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긴 합니다. 일본 금리 인상 이거는 뭐 거의 예정된 미래죠. 거의 확실한 것 같고 앞으로 20%는 더 빠질 수 있다. 뭐 그럴 수도 있긴 하죠. 그거에 대해서 그럼 7만 달러까지 빠지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은 해둬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7만 달러까지 빠질 수 있으니까 난 지금 팔아야 되겠다. 그건 뭐 별로 이렇게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7만 달러까지 빠져도 여기서부터 한 마이너스 20%거든요. 이만큼이 무서워서 매도를 한다고요? 글쎄요. 그냥 갖고 있다가 혹시나 빠지면 추가 매수하는 게 더 좋은 방법 아닌가요? 바이더딥 하는 게 더 좋은 전략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일본이 금리 인상하고 실제로 뭐 한 시간을 두고 계속 조금씩 빠진다면 분할 매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내년 이맘때쯤에는 그래도 잘하면 올타임 하이 경신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오늘 뭐 그런 부분들 말씀드릴 거니까 다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렉이라는 분이 쓰신 글인데요. 이게 파란색이 장기 보유자가 얼마나 매수하고 공급은 뭐 매도하는 거 말하는 것 같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매도량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서플라이니까 아마도 매도인 것 같아요. 이게 공급이 증가한다는 건 매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LTH가 롱텀 홀더, 즉 장기 보유자거든요.
장기 보유자들이 뭐 한 150일 넘으면 장기 보유자로 보는 것 같습니다. 얘네들이 공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매도 물량이 늘어났다. 뭐 요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매도를 많이 하면 당연히 가격이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좀 잘 보일 겁니다. 요즘에 최근에 가격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도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게 과거랑은 정말 다른 게 예전에는 가격이 떨어질 때 매도 물량이 엄청 늘어난 걸 볼 수 있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매도 물량이 엄청 늘어나거든요. 원래 그렇잖아요. 이때도 가격이 떨어지니까 매도 물량이 되게 많이 늘어났죠. 근데 이번에만 방향성이 반대란 말이에요. 매도, 매도, 매도. 근데 오히려 매도 물량을 다 거두어 들이고 있거든요. 지금 가격이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지표는 저도 되게 흔치 않은 지표거든요. 이걸 보니까 정말 그러네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제까지의 그런 어마어마한 폭락장 2018년 엄청나게 팔아대죠. 2021년 이때도 엄청나게 팔아댑니다. 이건 뭐 계속 팔아대죠. 근데 지금은 모습이 매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냥 홀드하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 가지고 있는데 물론 이러고 있다 갑자기 확 던지면은 뭐 가격이 확 빠질 수는 있지만 지금의 가격 하락은 롱텀 홀더가 아니라 숏텀 홀더들이 던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단기 보유자들이 팔고 있는 거지 장기 보유자는 오히려 안 팔고 있다. 그거를 좀 체크해 보시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건 되게 드물거든요. 되게 좀 특이한 현상이다. 그래서 약세장 하락장이 어찌 보면 좀 짧게 끝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 라울팔 아시죠? 라울팔이랑 비텔이랑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회사를. 리얼비전인가? 뭐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비텔의 의견입니다. 이것도 좀 타당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4년 주기 사이클보다는 요게 더 중요하다. 이게 요렇게 되는 게 평균 가격 흐름이에요. 이거는 뭐 요즘에 AI 잘 발전해 있으니까 저도 이거 많이 그려보곤 하거든요. 에버리지 마켓 패스. RSI가 일봉상으로 30 미만으로 떨어진 다음에 그 이후에 모습을 그려본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이 부분 시뮬레이션에서 보여드린 적도 있거든요. 그때 보면은 단기적으로 한 달 정도는 약세를 보이다가 그 이후에 이렇게 강세를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RSI가 30 밑으로 빠진다. 과매도잖아요. 일봉상으로 과매도가 나오는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일봉상 과매도 이후에 움직임들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거 보고 이런 걸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항상 팩트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과매도가 나왔죠. 11월 20일 날 어마어마한 과매도가 나왔습니다. 이때 RSI가 22까지 빠졌어요. 22.71까지 빠졌습니다. 여기 보면 RSI 숫자 나오거든요. 22.71. 이 정도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낮은 거예요. 거의 최근 3년 동안 최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한 달 정도는 안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후에는 오히려 저점을 경신합니다. 그러니까 8만 달러가 지금 최저점이었다고 치면 일본 금리 인상되고 하면서 한 번 더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7만 달러대 뭐 여기까지는 한 번 더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엄청난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올 수도 있죠. 저는 그럴 가능성도 꽤 높다고 생각합니다. 금리 인상되고 뭐 기간은 모르겠어요. 뭐 짧게는 1개월, 길게는 한 3에서 6개월 정도 시간 조정 겪으면서 한번 이렇게 빠지게 되면 일봉상으로 강력한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릴 수 있고 이 뒤에 상승이 좀 이렇게 다시 대세 상승장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이때 나스닥이 좀 같이 빠져줘야 돼요. 왜냐하면 나스닥이 계속 이렇게 잘 가는데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럼 나스닥 쪽으로 계속해서 돈이 몰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스닥이 빠질 때 비트코인은 그때 어쩔 수 없이 다시 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나스닥이 같이 빠져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뒤에는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동반해서 손잡고 같이 오르는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 시나리오가 가장 좋습니다. 사실 앞으로 한 6개월 동안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빠지고 바닥을 확인한 다음에 그 이후에 대세 상승장으로 다시 오르는 그림, 이게 가장 아름다운 시나리오인데 이렇게 잘 나와줄지 모르겠어요. 이게 워낙에 변수가 많다 보니까 아무튼 뭐 저는 이렇게 되기를 좀 마음속으로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돼준다면 지금의 이 조정장에서
비트코인은 충분히 분할해서 매수를 하면 앞으로 한 2, 3년 정도는 계속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요런 기대도 좀 됩니다. 요건 평균 패스예요. 에버리지 마켓 패스. 그러니까 이제까지 과매도 찍은 이후에 그 뒤에 모습들을 다 나타내 준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늘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게 평균이라 그랬잖아요. 평균의 함정이죠. 그럼 이 평균에 들어가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이 예외적인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게 2018년도 하락장이 있었죠. 2022년 이렇게 하락장이 있었죠. 좀 더 옛날로 가면은 한 2014년 요럴 때 그런 때가 좀 있었거든요. 그럼 2026년 4년 주기로 보면 2026년에도 예외가 나올 수도 있다. 네, 요 부분을 좀 인지하셔야 됩니다. 한번 팩트 체크해 볼게요. 요때가 2021년 최고점을 찍고서 과매도 나온 날만 보세요. 여기서 과매도 나왔죠. 요 뒤에도 과매도 나왔고요. 요 뒤에도 과매도 나왔고, 요 뒤에도 과매도가 이렇게 나왔죠.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계속해서 과매도가 4번이나 나왔지만 상승장은 나오지 않았죠. 상승장 나오지 않았습니다. 과매도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상승장이 온다. 이거는 좀 무리수가 있어요. 물론 요럴 때를 보면은 여기서 과매도 나왔고, 여기서 또 이런 과매도들이 나왔잖아요. 그 뒤에는 상승한 게 맞거든요. 근데 이게 평균이다 보니까 늘 그런 게 아니라 강세장 속에서 이렇게 과매도가 나왔을 때는 되게 좋은 지표인데, 약세장에서 과매도가 나왔을 때는 계속 하락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부분까지 인지를 하고 우린 투자해야 되잖아요. 여기도 보시면 여기에서 과매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침체장이 좀 계속 이어졌죠. 여기서도 살짝 과매도가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 이어지죠. 이때 어마무시한 과매도는 이때 거의 뭐 최저치 아닌가 싶은데 RSI가 9였습니다. 9는 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처음 본 거 아닌가 싶은데 이게 2018년 말이었거든요. 요때는 거의 뭐 바닥이었죠. 네, 요때 매수를 했다면 그 뒤로는 어마무시한 수익을 얻었을 텐데, 요때 매수한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평균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도 과매도 들어갔는데 요때도 돈을 벌었죠. 그래서 약세장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과매도에서는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평균이다. 그러니까 평균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이 부분을 좀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플루언서가 이야기했다고 비판 없이 받아들이거나 하는 건 되게 위험합니다. 제가 말하는 거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투자는 각자가 공부해서 할 이유가 그게 꼭 필수라는 거죠. 누군가 이야기했다고 그대로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크루거 되게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크루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요즘에 크루거 글을 잘 안 올렸습니다. 그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크루거는 인플루언서가 됐어요. 어찌됐든 좀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향력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싶겠죠. 그리고 크루거가 한때 한 3-4달 전만 해도 톱니 이야기를 진짜 엄청나게 많이 하더라고요. 톱니에 대한 비판도 이야기하고 부러움도 많이 내비치고, 어찌됐든 톱니는 비트마인을 만들어서 수천억을 벌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걸 봐서는 나도 이런 걸 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투자하면 돈 되는 건 맞는데 뭐랄까요, 인생 역전을 할 만큼 그렇게 어마무시한 돈을 벌어다 주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영향력이 생긴 다음에는 이걸 바탕으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크루거는 펀드를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름의 혁신적인 펀드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혁신적인 펀드일지는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물론 장점이 되게 많은데 변동성이 되게 크죠. 일단 장점이자 단점이 변동성이 큰 거, 요게 장점이자 단점이 되고요. 가장 큰 단점은 현금 흐름이 없습니다. 배당도 없고, 요게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죠. 그래서 많은 위험들을 무릅쓰고 대출을 받거나 하는 일들이 생기죠. 크루거가 이런 사람들의 심리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지만 이걸로 배당도 받고 싶다, 이런 욕심이죠. 사실 이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성장주랑 배당주랑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루거가 10% 준다고 했으니까 배당을, 연간 배당을 10% 주면서 성장까지 하는 그런 자산은 세상에 없습니다.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한 10년 이상 이게 된 주식이 단 하나라도 있으면 네, 알려주세요. 그건 뭐 기적과 같은 주식이니까 이미 전 세계를 다 평정했을 거예요. 이런 게 만약에 있다고 치면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1, 2년은 되죠. 하지만 10년 이상 우리가 투자를 1, 2년 보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길게 보고 하기에는 이런 거는 그냥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년까지 안 가도 뭐 한 5년이라도 뭐 성장률이 한 20% 이상 되고 매년 성장률이 배당도 10% 이상 주고 5년이라도 이렇게 된 게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이게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을 하는 그런 주식은 배당을 이렇게 많이 하지도 않고요. 손해잖아요. 성장하는데 계속 투자를 해야지. 반대로 배당을 주는 이유는 성장률이 떨어졌으니까 뭐 담배 회사나 뭐 아니면 핸드폰 회사, 통신사 뭐 이런 데서 배당을 많이 주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많이도 안 주죠, 사실.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나 배당을 한 6%만 돼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주는 건데 10%를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장을 하면서. 어떠세요? 혹하죠? 그리고 크루거가 되게 어마어마한 인플루언서잖아요. 그러니까 스탠포드의 PhD고, 그러니까 박사고, 그리고 월스트리트에서 뭐 펀드 매니저나 활동도 좀 했고, 그리고 트위터질 매일매일 해가지고 인플루언서가 됐습니다. 이거를 이제 수익으로 환원하고 싶은 거죠. 수익으로 환원하는 방법은 제가 느끼기엔 너무 저질입니다. 이게 사람을 현혹시키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여러분이 이런 건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성장하면서 배당도 많이 준다. 이런 건 그냥 다 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마도 크루거가 되게 좀 뭐랄까요? 유명 인플루언서고 인지도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입을 할 것 같아요. 이 그지 같은 펀드에 정말 돈을 많이 넣을 것 같습니다. 10%씩 배당을 하면서 스테디 꾸준히 10%씩 배당을 해주면서 비트코인이 가진 성장성을 가져간다. 이거는 마술이 아니다. 마술이 아니죠. 이거는 그냥 사기입니다. 사기. 혹여나 이런데 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벤하고 둘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네, 불가능합니다. 뭐 각종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현혹되는 말들을 앞으로 계속 올리겠죠. 예전에는 영양가 있는 포스팅을 많이 올렸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2달 전부터 계속 이 펀드에 대한 밑밥을 깔더라고요. 네, 그때부터 제가 크루거 글들을 안 올렸거든요. 기요사키는 뭐 떨어지면 바이더디 팔 거라고 하더니 홀라당 팔아버려서 그 이후로는 기요사키 글을 뭐 거의 안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들이 좀 실망을 많이 안겨주는 것 같아요. 그냥 본인들이 얘기한 거랑 좀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이게 아마 본인도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충분히 알 거예요. 금융 전문가고 하니까. 이 정도가 되려면요. 비트코인이 연평균 30% 이상 매년 하락장이 없어야 돼요. 매년 상승만 해야 되거든요.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돈에 500만 달러 투자했다고 하는데 아니 500만 달러 투자해도 이게 뭐 자기 지갑에다 넣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뭐 껄이나 됩니까?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 돈 500만 달러 넣은 거를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렇게 광고를 하는지 하여튼 완전 비춥니다. 앞으로 크루거가 얼마나 영양가 있는 이야기들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비트코인 1밀리언이라는 비트코인 1밀리언 네, 요 책을 낸 다음에 책 광고만 계속 이야기하고 이제 펀드를 냈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 펀드 이야기만 계속 하게 될 것 같은데 별로일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좋은 분 한 분이 좀 떠나가게 되네요. 어쩔 수 없죠. 이게 편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톰리도 사실 되게 좋아했었어요. 톰리도 되게 좋아했었는데 비트마인의 이사회 의장으로 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더리움 신봉자가 되고 있고 BMNR 차트 한번 볼까요? 비트마인 주주분들께는 네, 진심으로 좀 죄송합니다만 없는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이거 보면은 좀 요때는 그냥 성질이 좀 달랐던 거니까 비트마인이 실제로 톰리가 활동한 거는 몇 달 안 돼요. 끼케 한 4-5달밖에 안 됩니다. 크루거가 부러워할 만해요. 꼴랑 한 4-5달 활동하고 수천억을 벌게 됐으니까 톰리는 아무튼 그 유명세 덕분에 큰 돈을 벌게 됐습니다. 네, 김승호 회장님이죠. 김승호 회장님이 스노우폭스 회장이셨죠. 옛날에 여기 회장님이셨죠. 지금은 매각을 했습니다. 김승호 회장님이 BMNR에 그러니까 비트마인에 투자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150만 주인가 160만 주인가 엄청난 돈을
여기다 쏟아 부었습니다. 스노우폭스 엑시트 하면서 한 3천억인가 받고 팔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돈의 많은 부분이 좀 투자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물론 여기서 산 사람은 없겠지만 여기서부터 한 5토막이 났습니다. 그럼 한 80% 정도 하락을 한 것 같거든요. 한번 찍어볼까요? 82%가 하락한 거죠. 그럼 여기서 산 사람이 어딨냐? 이쯤에서 샀다고 해도 60%가 하락을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진짜 많이 하락했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려면 5배가 올라가야 돼요. 5배. 5배 넘죠. 지금 28달러인데 29달러인데 160달러까지 올라가려면 5배가 넘게 올라가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되게 어렵죠. 되게 어려워요. 톱니를 믿고 혹은 김승호 회장님이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비트마인에 투자를 했다면 아마 지금 되게 심적으로 고통받고 있으실 것 같거든요. 저는 비트마인을 그렇게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럼 스트래티지는 좋은 회사냐? 스트래티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스트래티지 주주입니다. 그리고 주식 중에서 스트래티지 주식이 제일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돈 버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빚내서 계속 투자만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게 나중에 올라가면 큰 수익이 되긴 하겠지만 그냥 기업으로 봤을 때 그렇게 바람직한 아주 좋은 기업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비트마인하고 스트래티지랑 비교를 해보면 저는 월등히 스트래티지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얘는 기초자산이 비트코인이고요. 얘는 기초자산이 이더리움이지 않습니까? 저는 얘네 둘의 격차는 물론 암호화폐 쪽에선 1위와 2위지만 격차는 정말 어마무시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0년, 30년이 지나면 이 격차는 그냥 보이지도 않게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개인 의견입니다. 김승호 회장님이 투자를 너무 잘하신 거여서 나중에 어마어마한 갑부가 되실 수도 있죠. 그건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톱니가 틀렸다, 김승호 회장이 틀렸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인플루언서들이 한 이야기들을 여과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 피 같은 돈을 넣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수많은 알트코인이 지금 되게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잖아요. 웬만한 알트코인들 막 50%, 70%, 80% 하락해 있는 상태잖아요. 솔직히 이런 거 투자할 때 아마 여러분이 분석해서 투자한 건 거의 없을 거예요.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서 혹해서 투자한 케이스가 많겠죠. 하지만 그게 이걸 좋다고 말한 그 사람들 탓일까요? 어디까지나 본인이 분석을 안 하고 그냥 기대감에 투자를 해서 손절도 하지 않고 그냥 두드려 맞은 내 탓입니다. 남 탓하면 투자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유명 인플루언서가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투자를 하는 거는 내 돈을 잃어먹는 가장 지름길입니다. 너무 위험한 투자입니다. 크루거가 이런 펀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혹하잖아요. 10% 배당 주는데 비트코인이 가진 성장성을 다 맛볼 수 있다. 얼마나 달콤합니까? 대부분 이런 사기스러운 이런 상품들은 되게 달콤합니다. 근데 절대 이런 이야기대로 될 수가 없죠.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가능성이 0에 수렴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펀드 드느니 사실 비트마인 투자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게 앞으로 크루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보고 투자하는 거는 정말 말리고 싶습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물론 한국에서 투자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미국 주식 시장이 되게 좀 부흥하고 있잖아요. 이건 좀 되게 좀 흥미로운 기사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워렌 버핏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만한 그런 회사인데 버크셔가 많이 투자하고 있는,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은행이거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여기에 펀드 매니저들한테 조사를 한 거예요. 니네들 현금 비중이 얼만큼 있니? 하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지금 현금 비중을 조사를 해보니까 3.3%. 3.3%가 현금이래요. 무슨 소리냐? 나머지 96.7%는 다 투자 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들어갈 돈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올인이 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와,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되게 좀 소름이 끼쳤거든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고 쳐볼게요. 지금 한 이쯤 있는데 여기에서 살만한 사람들이 다 산 거예요. 펀드 매니저가 본인들이 갖고 있는 돈을 다 쏟아부었어요. 그러면 추가로 매수해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누가 매수해주죠? 개미들이 매수해줄까요? 개미들 지금 다 들어가 있는데요. 대체 무슨 수로 매수를 하죠? 그럼 대출을 더 땡겨서 투자를 할까요?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요? 일본의 금리 인상을 하잖아요. 그럼 어찌됐든 상환하는 자금이 생길 텐데, 그럼 자금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텐데, 그럼 그게 트리거가 돼서 이게 꺼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꺼진다가 아니라 위험성이 되게 높은 상태이지 않을까요? 이건 뭐 팩트니까. 2022년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는 그래도 한 6%, 7%요 정도 유지했거든요. 와, 지금은 거의 올인 상태입니다. 올인. 주식이나 뭐 이런 시장에 올인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앞으로 시장이 붕괴할 가능성이 저는 꽤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이 뭐 예를 들어서 나스닥이 빠지면 비트코인은 멀쩡할까요? 네, 한번 또 충격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스닥이 빠지면 비트코인이 혼자 올라가는 일은 불가능해요. 비트코인도 같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비트코인은 이미 아프게 맞았잖아요. 한 마이너스 36% 세게 두드려 맞았으니까 빠지더라도 나스닥보다는 좀 덜 빠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빠지는 건 뭐 근데 그것도 모르죠. 뭐 나스닥도 한 20% 빠지고 비트코인도 여기서 20%더 빠지고 뭐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이러면 비트코인이 더 매력적인 거예요. 나중에 최고점을 넘어가게 되면 수익률이 훨씬 더 월등히 큰 거잖아요. 네, 그때는 비트코인 투자하는 게 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금은 시장이 하방 압력을 되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뭐 이건 팩트니까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펀드 매니저들이 지금 죄다 올인해 있는 상태다. 이게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만 그렇겠습니까? 다른 기타 펀드 매니저들 다 비슷한 상황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겠죠. 나스닥 차트인데 진짜 뭐 어마무시하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최근 한 10년을 놓고 보면은 진짜 무지막지하게 올랐어요. 한 번쯤 식혀주는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꽤 크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은 이미 조금 어느 정도 식혀줬고 조금 더 식을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주식시장은 좀 위험한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 좀 대비는 해둬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좀 흥미로운 지표인데 지금 버블 지표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물론 버블이 끼면 훨씬 더 많이 버블이 낀다. 뭐 이런 의견도 많긴 하지만 이게 1998년이거든요. 1998년 이후로 처음으로 빨간색이 주식입니다. 주식 총액. 이 파란색이 부동산이거든요. 미국입니다. 우리나라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뭐 부동산이 월등히 높겠죠. 지금 주식이 부동산을 뛰어넘었어요. 이게 뭐 한 30년 만에 정말 오랜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만큼 주식 시장은 지금 버블일 수 있다. 네, 요런 거는 좀 경고니까 좀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네, 리스크 관리는 어느 정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은값이 엄청 올랐어요. 그리고 원유 가격은 엄청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배럴당 원유 가격은 57불, 59불이었는데 또 떨어졌네요. 그리고 1온스 실버는 63불 더 올라가지고 지금 한 66불 될 거예요. 66달러네요. 뭐 어마무시하죠. 아, 이게 정말 그냥 그저 놀랍습니다. 이렇게 실버가 원유보다 높아진 것도 처음인데 이제는 뭐 격차가 훨씬 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죠. 아, 이게 정말 독특한 현상입니다.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될 텐데 지금 역사적으로 그냥 뭐 최고점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비율 자체가 1을 넘은 것도 최초인데 원유 대비 은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1을 넘어간 것도 최초인데 계속해서 더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을 혹시나 갖고 있으시면 네, 분할 매도 하시면서 익절하는 것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금과 은과 나스닥 이렇게 다 버블이 껴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물론 나스닥은 오늘 좀 빠지긴 했지만 여러모로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환율도 좀 변수가 있으니까 네, 달러를 중심으로 현금을 계속 모아서 좀 위기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지표들이 막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이게 고용지표가 리세션을 나타내주는 아주 좋은 지표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신규 고용 창출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added any job. 그러니까 베얼리는 뭐 거의 안 되고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새로운 신규 고용 창출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4월 달부터. 진짜로 안 되고 있죠. 그리고 역대급으로 빠진 거는 이거는 셧다운 역할입니다. 셧다운이 역사상 가장 긴 기간 셧다운이 있었잖아요.
거의 뭐 2021년 뭐 코로나 때죠. 그때 이후로 이렇게까지 물론 이거는 뭐 셧다운 문제가 있었다고 하지만 얘네 둘을 빼놓고 봐도 정말 역사적으로 고용 창출이 없는 상태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발전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큰 걸 수 있습니다.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기대를 한다면 사람들을 더 많이 뽑게 되겠죠. 근데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지금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게 AI 때문이다. AI가 고용을 줄이고 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인이 AI라고 해서 뭐 달라질 건 없어요. 중요한 거는 고용 창출이 안 되고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계속 벌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씁니다. 소비가 생겨나죠. 소비가 활성화되면 경기가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실업이 늘어나고 지금 미국 실업률이 4.6%거든요. 물론 높은 숫자는 아닌데 지금 최근에 워낙 낮았기 때문에 최대치입니다. 실업률 높아지고 고용 창출 안 되고 그러면 소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 소비자 심리 지수가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럼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계속 갈 수 있냐?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가 요즘에 내는 목소리가 저 되게 긍정주의자잖아요. 긍정주의자인 거 맞는데 현금 모아야 된다는 생각이 요새 가장 강합니다. 현금도 원화가 아니라 달러를 모아야 된다. 이 생각 제 머릿속엔 요 생각밖에 없어요. 요새는 열심히 현금 모아야지 이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곱창집도 더 열심히 해서 현금을 더 열심히 모아야겠다. 뭐 이 생각도 많이 듭니다. 현금을 많이 모아야 돼요, 여러분. 결국 그게 앞으로 여러분의 10년 후를 완전히 바꿔줄 겁니다. 제가 제 유튜브 오랜 구독자시라면 제가 이맘때 2022년, 23년 이때 현금 얘기 진짜 엄청 많이 했거든요. 어마무시하게 많이 했거든요. 저는 솔직히 리세션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현금 모아야 됩니다. 기회가 올 겁니다. 뭐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뻘쭘한 얘기지만 리세션이 뭐 딱히 안 왔죠. 하지만 현금 모아둔 게 소용 없는 건 아니었어요. 네, 이때 열심히 현금을 모아서 요 시기에 이걸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거든요. 그게 지금 되게 효자노릇 톡톡히 하고 있잖아요. 뭐 어찌됐든 많이 빠졌다고는 하지만 뭐 제가 열심히 매수했을 때에 비하면 뭐 지금도 여전히 평가이긴 하지만 많이 올라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부터 현금을 한 1년 동안 열심히 모으세요. 뭐 비트코인 모으면 안 되냐? 네,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모으거나 원화 말고요. 달러로 모으세요. 가급적이면 비트코인과 달러를 앞으로 한 1년 정도 모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1년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열심히 달러를 모으셔서 좀 좋은 기회가 오면 뭐 리세션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회는 분명히 옵니다. 리세션이 안 와도 기회는 옵니다. 뭐 이때는 비트코인이 기회였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미국 주식 아무거나 사도 다 기회였죠. 현금을 모아두는 건 큰 돈을 투자로 벌기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일입니다. 현금을 모으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내가 투자한 게 좀 수익이 많이 났다. 그럼 익절을 하고요. 정말 좋은 자산이 아닌데 내가 거기 산 거 되게 후회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미래 가치가 없어 보인다. 뭐 예를 들어서 몇몇 알트코인 같은 거. 그런 거는 그냥 과감하게 손절을 하세요.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일하시고 소비를 줄이세요. 이러면서 달러 자산을 계속해서 모아가시기 바랍니다. 테더는 지금 김프가 껴있으니까 SGOV 같은 거 열심히 모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최근 한 달 동안은 계속 이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현금 모아야 됩니다. 현금 모아야 됩니다. 앞으로도 한 6개월 정도는 이 이야기를 계속 드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뭐가 됐든 어마어마한 기회가 있는 상품이 있을 거예요. 그게 비트코인이 될지 스트래티지가 될지 금이나 은이 될지 아니면 뭐 나스닥의 어떤 상품이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뭐 부동산이 될지. 하지만 현금을 열심히 모아두면 그게 어마어마한 효자 역할을 할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 무리해서 투자하지 마시고요. 밸류가 되게 높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S&P 500의 평균포가 30이 넘어갔어요. 최근 20년 동안 4번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닷컴 버블 때, 리먼 사태 때, 코로나 때, 그리고 지금 다 안 좋은 때죠. 4번밖에 없었어요. 지금 투자하기 되게 부담되는 때거든요. 살 게 없으니까
현금 모으시기 바랍니다. 살 게 없으니까 SGOV를 사시면 됩니다. 미국 초단기 국채라서 얘는 안전하거든요. 여기에 투자하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이건 사실 투자도 아니죠. 저축입니다. 여기에다가 저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잠깐 광고 좀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게시글에도 제가 올려놨거든요. 제가 인계동에서 곱창고라는 곱창집을 하는데 주소랑 써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구독자 이벤트로 2만원 할인 쿠폰을 지급해드립니다. 곱창이 1인분에 19,900원이거든요. 그럼 2인분 하면 39,800원이죠. 이 쿠폰 쓰면 19,800원에 곱창 2인분을 먹을 수 있습니다. 웬만한 밀키트보다 싸겠죠. 그냥 이거 보여만 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계산할 때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거 쓸 건데요. 그런 말씀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계산할 때 이 쿠폰을 보여만 주시면 2만원 깎아드리니까 많이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쓸 수 있고요. 내일도 쓸 수 있고요. 내년 1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곱창고를 좀 더 알리고 싶어서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소비자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죠. 지금 현재 일본의 기준금리가 0.5%거든요. 0.5%. 물론 인플레이션 비율이랑 금리랑 꼭 똑같이 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금리보다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크잖아요. 이거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솔직히 제 걱정은 뭐냐면 오늘 0.5%에서 0.75%로 올라가는 건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이제 기대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90% 이상이거든요. 금리 인상 가능성이 90%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오늘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받아들이겠는데 너무 높잖아요. 이렇게 미국보다 높거든요. 그런 날이 다 있네요.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미국보다 더 높은 상태입니다. 오늘은 미국 좀 낮게 나왔죠. CPI가 2.7%인가? 하여튼 0.3%가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물론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가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아무튼 전반적으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미국은 어찌됐든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있는데 일본은 올라가고 있거든요. 확실히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0.5%니까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낮죠. 근데 일본은 원래 항상 낮았습니다. 트레이딩 뷰에다가 JP10Y 이렇게 치시면 10년물 일본 국채 금리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30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이게 월봉이에요, 월봉. 월봉인데 진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역사상 최고치를 찍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이건 기준금리는 아니고요. 10년물 채권 국채 금리입니다. 이미 최고점 근처에 다다랐죠. 1.983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역사상 최고도 한 2006년? 요때 2% 넘어갔던 게 고작이거든요. 일본은 금리가 저금리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도 있었어요. 이번 코로나 때도 있었죠. 코로나 때 금리가 마이너스 0.3%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채가 음수라는 이야기는 돈을 맡기면 돈을 더 내야 된다는 거죠. 왜 사죠?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데 그러면 국채를 살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직전에 잠깐 그랬던 때가 있었네요. 금리를 낮추다 보니까 0% 밑에까지 내려가게 된 거죠. 상식으로 이해하긴 좀 어려운 건데 아무튼 국채금리와 기준금리의 괴리가 너무 커졌어요. 거의 2%죠. 0.975% 너무 높습니다. 그냥 2.00이라고 표시할게요. 현재는 0.5%. 괴리가 크다 보니까 오늘 0.75%까지는 올라갈 것 같은데 이게 끝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올라가서 1.00%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한 번 더 올라가서 1.25 최대치는 여기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강력하게 나오면 이게 끝은 아닐 것 같습니다. 최소한 한두 번 정도 연내에 2026년까지 연내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그러니까 1년 내에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 비트코인이나 미국 주식시장이나
니케이 지수나 한국 주식에 다 악영향을 좀 끼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이건 뭐 팩트니까. 네이버에다가 고래동공부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 여기에다가 제가 간단하게 글을 좀 올려봤거든요. 영어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밑에 한글로 다시 달아놨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옛날 거는 좀 무시하더라도 작년 8월 그리고 올해 1월 그리고 이번에 일본의 금리 인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일단 2024년에도 금리 인상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때는 그래도 큰 영향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때 7월 달에 0.1에서 0.25로 많이 올린 것도 아니고 0.15% 올렸죠. 이때 아마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 요런 하락이 나왔어요. 지금 뭐 작은 하락으로 보이실 텐데 이게 한 일주일 만에 30%가 빠졌거든요. 일본 금리 인상을 했던 건 대략 한 이쯤입니다. 시간차가 뭐 그렇게 크게 안 나타났죠. 물론 그 요인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때 그 실업률도 갑자기 샤메 법칙이라고 6개월 내로 0.5% 이상 실업률이 높아지면 경기 침체가 온다. 이거랑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문제가 겹쳐지면서 이때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급락했을 때 바닥에서 샀다면 이게 작년 3월 이후로 최저점이죠. 49,000달러. 하지만 여기서 바로 날아간 건 아니고 한번 또 이렇게 올라간다 하다가 또 빠졌습니다. 그래서 52,000 정도까지 빠졌다가 그 이후로는 2배 이상 올라가게 됐죠. 한 126K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현재는 최고점 찍고서 한 30% 정도 하락해 있는 상태예요. 고점 대비 36% 빠졌다가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조금 아주 약간 반등해서 고점 대비해서 한 32% 정도 빠진 상태입니다. 지금 낮은 상태죠. 이 상태에서 일본이 또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또 많이 빠지겠냐? 뭐 그런 의견도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좀 일본이 금리 인상하고 그리고 이미 하락 추세를 좀 타게 됐거든요. 잘 보시면 하락 채널이 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걸 뚫고 올라올지가 중요한데 뚫고 올라오지 못하면 한 번 더 채널 안에서 하락하면서 많이 빠지면 7만 달러 근처까지는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원화 가격으로는 한 대략 1억 정도 되겠죠. 1억 안팎까지는 빠질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좀 대비를 좀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팔아야 되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뭐 비트코인을 지금 팔기에는 솔직히 좀 늦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급한 돈으로 투자하시는 거 아니면 조금 더 길게 보고 최소한 한 3년에서 5년 정도 가져간다 생각하시면 지금은 뭐 많이 빠지면 추가 매수하기에 나쁘지 않은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뭐 계속 꾸준히 인증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도 매일 사고 있습니다. 그냥 저축하는 느낌으로 지금 꾸준히 그냥 사고 있어요. 지나고 보면 이때가 좋을 때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락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쯤에서 또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최고점 넘어서 뭐 제가 기대하듯이 한 3년에서 5년 지나면 그냥 좀 높은 가능성으로 5억 이상 올라갈 수도 있겠죠. 1억에 샀는데 5억이 되면 한 5배 오른 거잖아요. 5년 동안 5억 한 400% 수익이면 어마어마시한 수익률이지 않습니까? 네, 이걸 기대하고 장투하실 분들만 비트코인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면 1년 후에 무언가 성과를 보고 싶다. 그러면 투자할 필요 없어요. 네, 솔직히. 그러면 뭘 투자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뭐 가격들이 다 너무 높죠. 나스닥도 뭐 지금 조금 조정받긴 했지만 여전히 23,000포인트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 참고로 최고점이 24,000입니다. 23,000이라고 해봤자 뭐 한 5%도 안 빠진 것 같은데요. 고점 대비해서. 아무튼 가격이 되게 높고요. 은은 뭐 계속 날아가는 중이죠. 날아가고 있는 은값. 그리고 또 최고치에 근접해 있는 금값.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투자할 만한 게 딱히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나중을 대비하기 위해서 달러를 모으던가 아니면 비트코인 좀 떨어졌으니까 조금 사도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1시간쯤 후에는 기준금리 발표되겠죠. 네, 아마도 지금 0.5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번 찍었는데 이번엔 또 인상이 될 것 같아요. 0.75가 되겠죠. 오늘 바로 엄청난 변화가 뭐 일부 뭐 요동칠 수 있죠. 잠깐.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이 중요합니다. 다음. 그러면 0.75가 된 다음에 그럼 그 다음에는 동결이 될 것인가, 뭐 계속 동결이 될 것인가, 아니면 떨어질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한데 제가 좀 걱정되는 건 0.75 찍었다가 뭐 또 한 두세 달 있다가 내년 상반기에 또 한 번 더 올려서 1.00 되고 또 좀 유지하다가 한 번 또 더 올려서 1.25 되고 그러니까 인플레를 낮추려면 금리를 좀 공격적으로 올려야 되거든요. 우리 2022년, 23년 뭐 이때 기억하시잖아요.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0.5%에서 무려 5.5%까지 한 500pp 올렸잖아요. 이때 뭐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엄청나게 크게 하락한 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올려야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엔캐리 자금이 뭐 경단위가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그 규모가 진짜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돌아가게 되면 이게 정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되긴 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좀 무서울 것 같습니다. 이따가 뭐 제 생각에 한 12시 50분 정도에 발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미 결정이 나서 통보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토론을 많이 합니다. 특히 금리 인상을 할 때는 항상 좀 늦게 발표됐던 것 같아요. 이견이 많으니까 토론을 좀 많이 하다가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엔캐리 청사는 무조건 확정. 뭐 그럴 수 있죠. 이미 다 예상하고 있거든요. 일본의 금리가 인상될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하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지금 동결된다고 꼭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이런 때 동결되면 좀 시장이 오히려 더 어리둥절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금리 인상이 발표가 되면 그때는 잠깐 충격받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 이렇게 충격받은 다음에 이게 하루를 안 가거든요. 하루 이내에 악재 해소로 조금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환호를 하면 안 돼요. 시간이 지나면 천천히 이렇게 빠질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서 한 달, 뭐 길게는 3개월, 뭐 이렇게 시간을 두고 좀 빠질 수 있다는 점, 요걸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도 그랬던 때들이 좀 있거든요. 우리가 작년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말을 저는 이때 처음 들었어요. 그 전에 뭐 제가 알던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메른님 책 중에 1%를 읽는 힘, 뭐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비슷한 개념이 나오긴 하는데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엔캐리 청산이 이렇게 무서울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으니까 대략 한 이쯤에 발표가 됐는데 살짝 올랐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이렇게 뚜두둑 떨어지죠. 이게 엔캐리 때문인지 고용 때문인지는 뭐 알 수 없어요. 뭐 복합적이겠죠. 이렇게 좀 시간을 두고 크게 하락하는 이게 더 무섭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뭐 8만 달러 가거나 9만 달러 가거나 요거는 사실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7만 달러를 깨고 내려가거나 아니면 10만 달러를 치고 올라가거나 이렇게 큰 폭의 변화가 좀 앞으로의 추세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하락 추세잖아요. 비트코인 현재 계속해서 하락 추세인데 이 하락 추세가 계속 더 강력하게 나오면서 하락이 더 깊어질 것인지 여기 뭐 1번 시나리오라고 할게요. 약세장 시나리오죠. 아니면 이제 여기에서 바닥 찍고 이제 반등하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죠. 뭐 이게 2번 시나리오라고 할게요. 제가 매도하지 않는 이유는 1번일지 2번일지 알 수가 없으니까 매도하지 않고 많이 떨어지면 추가로 좀 더 사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올라도 좋고 떨어져도 멘탈 관리가 되잖아요. 이 투자는 양방향을 다 보면서 대응하면서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난 엔캐리가 이제 다 청산되면서 많이 빠질 걸로 생각한다 하고 여기서 다 팔아버리면 만약에 2번 시나리오가 나오면 비트코인이 좋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했는데 다 잃게 되잖아요. 만약에 갑자기 2억 넘어갔다고 치세요. 물론 그런 가능성은 적긴 하지만 갑자기 2억이 넘어갔다고 치면 그러면 너무 속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너무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양쪽을 다 대비해두면 여러모로 좀 마음의 안정을 갖고 오래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원사이드하게 보면서 투자하는 건 다소 좀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마도 금리는 인상될 것 같고요. 그게 어떻게 반영될지는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현재 0.5%인데 0.75%를 인상하는 건 다들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은행 우에다 총리가 만약에
2026년에 계속해서 인상을 좀 더 할 거다. 1%까지는 인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하면 시장이 좀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게 비트코인만 빠지는 게 아니라 금값, 은값도 빠질 수 있고요. 미국 주식도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미장이 열리면. 그래서 일본의 금리 인상에 전 세계가 조금 다 주목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에다 총리가 발언을 하겠죠. 이 발언이 어떻게 나오냐가 되게 중요한데 저는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하나는 좀 지켜보고 신중히 결정하겠다. 뭐 파월스러운 발언이죠.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아니면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해 나가겠다. 뭐 이렇게 두 가지가 생각이 되는데 2번이면 시장이 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하고 주식은 뭐 거의 직격탄에 맞게 될 것 같고 지금 금과 은은 되게 좋은데 얘네들도 영향이 없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엔캐리 자금이 여기에도 투자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이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1번이면 뭐 이거는 그냥 중립이잖아요. 그러니까 2번에 비해서 변동폭이 그렇게 클 것 같진 않아요. 아무튼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금리 인상은 없습니다. 뭐 이런 말 할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일본이 현재 3.00% 정도 올라갔잖아요. 물가를 잡아야 되잖아요. 물가를 잡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허를 찌르면서 인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감보다 더 공포를 더 심어줘야 되거든요. 아주 낮은 확률로 한 번에 뭐 1.00까지 올릴 수도 있긴 한데 이게 강력하긴 하겠지만 트럼프한테 이거 하면 혼날 것 같아요.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으니까 이건 안 할 것 같고 요 정도까지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번 금리 인상은 다음에도 올릴 거다 이렇게 말은 안 하겠죠. 네, 만약에 다음에 또 이렇게 올리고 이게 한동안 유지될 거라는 내러티브가 시장에 많이 생기면 비트코인도 앞자리 7자를 보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무섭죠. 앞자리 7자는 좀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에서 갑자기 급등하고 10만 달러를 갈 가능성이 뭐 높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뭐 급하게 비트코인을 매수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비트코인이 그런데 하물며 알트코인은 그냥 가지고 존버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매도할 것인지 요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알트는 아시겠지만 이더리움 포함해서 알트코인은 존버하면 다 녹습니다. 정말 무서워요. 고인물 분들은 알트코인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다들 잘 아실 텐데 진짜 무섭습니다. 네, 끝이 없어요. 이 정도면 바닥이지 해봤자 계속 내려갑니다. 비트도 그런데 하물며 뭐 알트코인들은 훨씬 더 무섭습니다. 물타기 함부로 하시면 정말 큰일 난다고 생각해요. 알트코인 매도하는 게 매도하면 막 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알트를 매도하는 것도 뭐 방법이긴 한데 가급적이면 더 좋은 자산 쪽으로 이동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리밸런싱이죠. 리밸런싱해서 뭐 비트로 갈아타거나 주식이나 뭐 금 뭐 이런 데로 갈아타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마음이 너무 불편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진즉에 다 엑시트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까지 갖고 있으시다면 정말 좀 냉정하게 좀 대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 다시 좀 올라가고 있네요. 이게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오른다고 해서 뭐 악재 해소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던 일이 사라졌잖아요. 사실 이게 넥스트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럼 다음에는 금리가 또 인상될까?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0.5에서 0.75로 올라왔죠. 한 번 더 올라서 1.00이 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데 이에 대한 힌트를 이따가 3시 반에 일본은행 총재가 연설을 하겠죠. 근데 뭐 제 생각에는 뚜렷하게 인상 메시지를 전하기는 좀 부담될 것 같아요. 그냥 조심하는 투로 뭐 지켜보고 모든 지표들을 살펴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뭐 즉각적으로 막 변하진 않습니다. 시간을 두고 다 변하게 되겠죠. 가상화폐 시장 급등 조짐. 글쎄요, 뭐 급등이 나와도 좀 일시적이지 않을까요?
악재 해소라고 생각해서 뭐 시장이 오를 수는 있는데 글쎄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올라가면 좋죠. 네, 저도 비트코인 투자하고 있으니까. 근데 생각보다 가파르게 올라가네요. 진짜 이렇게 뉴스에 그러니까 악재 뉴스가 해소되면 네, 올라가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일시적일 수 있거든요. 물론 이대로 막 계속 올라가면 참 좋겠지만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시장에 반영되는 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네, 악재 해소로 올라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업비트 가격으로 좀 볼까요? 오, 많이 올라갔네요. 1억 3천까지 찍었네요. 오늘 아침에만 해도 1억 2,600까지 떨어졌었거든요. 1억 3천까지 지금 좀 반등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약세장이 오더라도 떨어지기만 하는 건 없잖아요. 네, 한 번쯤은 좀 반등이 와줬으면 하는데 빠지더라도 10만 달러는 좀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 반등이 정말 너무 적거든요. 하락폭은 이만큼인데 상승폭은 네, 별로 없죠. 요게 좀 가장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반등을 못할까? 이게 최고점 찍은 것도 벌써 2달이 넘었거든요. 이때가 2025년 10월 6일이고 지금은 12월 20일이잖아요. 12월 19일. 뭐 한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2주 동안 빠졌는데 382까지도 반등을 못했거든요. 이렇게까지 반등 잘 못하는 거는 정말 흔치 않은 일인데 예전에만 해도 하락장으로 가도 보통 382까지는 반등이 좀 옵니다. 근데 지금 반등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반등 떨어지더라도 좀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 뭐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V자 반등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럴 수는 있지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일본 금리 인상 오늘 됐잖아요. 좀 무섭습니다. 지금 뭐 단기적으로 오르는데 물론 저도 올랐으면 하는 바람은 있지만 좀 무섭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숏 쳤냐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전 트레이딩 할 때도 원래 숏은 무서워서 쫄보라 못 치고요. 지금은 좀 뭐 무서운 건 사실입니다. 만약에 지금 뭘로 들어가겠냐 하면은 뭐 저는 뭐 최소한 롱은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진짜 좀 무서워요. 이런 상태에서 뭐 롱 들어가는 건 진짜 무서운 것 같습니다. 알트들도 좀 올랐나요? 오, 거의 비슷한 차트로 뭐 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것 같네요. 참 어쩜 이렇게 다 똑같이 움직이죠? 비트랑 다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도 오르네요. 네. 요즘엔 방향성이 대체로 비슷한 것 같아요. 은도 오르고 나스닥백인데 오히려 나스닥백은 뭐 빠진 게 별로 없어서 그런지 반등도 좀 살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이 금리 인상을 했는데 시장은 오르고 있다는 것도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이게 악재 해소 메타가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정도는 다 회복된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 84,000까지 빠졌었는데 뭐 어제 정도는 네, 다 올라왔습니다. 최고점 한 9만까지도 뭐 이런 속도로 오르면 뭐 가능하겠죠. 근데 요즘에 9만 달러 넘는 게 좀 쉽지 않아 보여가지고 여기 저항선이 매물대가 너무 많이 쌓였거든요. 일단 9만 달러를 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9만 달러도 예전에 많이 빠진 거라고 생각했는데 9만 달러도 이제 좀 멀어 보이네요. 많이 좀 떨어진 것 같긴 합니다. 너무 희망 회로를 가지면 안 올라가면 좀 속상하니까 이러다가 좀 빠질 수 있다는 대비를 좀 해두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단기 방향성 결정 나온 거 아닌가. 단기가 뭐 어느 만큼이냐에 달려있죠. 단기가 하루일지 일주일일지 한 달일지 인상이라 떡상은 안 될 듯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락이라도 몇 개월 더 싸게 담으면 그만입니다. 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봉식이 대출님처럼 생각하시고 네, 비트코인 장기로 가져가시면 네, 좋다고 생각합니다. BT에 비해서 알트 너무 안 오르네. 좀 이번 사이클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사이클은 더 심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상승률에 비해서 다른 알트코인들이 정말 좀 많이 못 가고 있죠. 저는 이게 제일 좀 아픈 것 같은데 이게 토탈 투 ES 그래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암호화폐 전체에서 비트코인도 빼고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도 뺀 거예요. 크립토 여기에서 비트코인 빼고 스테이블 코인 빼고 그러면 순수 알트코인만 남잖아요. 이더 뭐 솔라나 뭐 리플
기타 등등 이렇게 알트만 다 합한 시총이거든요. 이게 많은 걸 이야기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보시면 요게 2021년 최고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년이 지났는데 비트코인을 빼고 암호화폐 전체 시총이 더 떨어졌어요. 최고점하고 하이 투 하이를 비교를 해도 마이너스입니다. 다음에는 이거를 뚫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하락장이 왔다고 치면 다시 올라도 요것보다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요때 알트코인 종류는 더 많아졌거든요. 훨씬 더 많아졌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상승이 더 없다는 뜻이잖아요. 2021년에 요때 알트코인 투자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0배 오른 코인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진짜 또 어마무시하게 많았어요. 웬만한 거 투자하면 한 10배씩 막 올랐거든요. 사실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많이 오를 줄 알았지만 근데 이게 신경 쓰기 싫어서 어떤 알트 투자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그냥 비트만 투자를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이게 좋은 선택이 됐어요. 뭐 이게 제가 알고 그런 게 아니라 알트는 진짜 투자하기 되게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요때 좀 많이 들었어요. 사실 올해 4월에 이더리움이 한 60 몇 퍼센트 빠졌거든요. 이거 보고서 이더가 이런데 내가 어떤 알트를 투자해서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회의가 좀 많이 들어서 알트는 이제 투자하지 말아야겠다 생각이 들고 크립토는 비트만 투자했습니다. 앞으로도 비트코인만 크립토는 투자할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뭐 주식이나 다른 거 투자 아예 안 하고 비트코인만 하는 건 아니고요. 암호화폐 중에는 비트코인만 투자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과연 앞으로도 알트코인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진짜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알트코인 투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코스피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거든요. 국장이 암만 못해도 그래도 알트코인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기업에서 돈을 벌잖아요. 알트코인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99%는 가치가 없는 상품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무 가치도 없는데 뭐 조 단위의 시총을 내고 있고 이런 게 너무 많거든요. 내 돈을 그런 데 넣는 게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누군가는 비트코인도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럼 비트도 투자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암호화폐를 투자할 거면 뭐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비트코인도 별로라고 생각하시면 암호화폐 자체를 투자 안 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뭐 부동산이나 뭐 주식들 요런 데 투자하셔도 충분하니까 꼭 암호화폐를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뭐 저는 비트코인을 투자하고는 있지만 저는 비트맥시가 아닙니다. 좋은 투자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한 거고 기왕 투자를 했으니까 한 10년 정도 장기 투자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뭐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이런 좀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긴 있는 것 같아요. 단순한 소강 국면이 아니라 거의 한 세기 전 대공황과 유사하다. 100년 전이죠. 1920년대. 이때 경제 대공황이 이거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뭐 월봉이거든요. 이때 거의 1930년쯤 됐을 때 이때 엄청나게 올라갔죠. 지금 느낌하고 좀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서 하락하고 여기를 회복하는데 걸린 시간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요때를 그러니까 구조대가 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9,000일이 넘습니다. 1,000일이 한 3년 정도 되잖아요. 한 27년? 네, 한 2, 30년 걸린 거죠. 거의 뭐 한 25년 정도 걸려서 고점을 회복을 했거든요. 25년. 진짜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까 사실 근데 솔직히 이건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좀 피할 때는 맞는 것 같아요. 좀 리스크 관리는 좀 해야죠. 지금 빚내서 투자할 때는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뭐 앞으로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좀 많이 와 있는 상태는 맞는 것 같습니다. 뭐 금은까지도 이런 상태인 걸 봐서는 좀 뭔가 과열 느낌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만 빠졌잖아요. 그럼 비트코인 이제 빠졌으니까 더 안 빠지냐? 주식시장 빠지면 같이 또 빠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지금 갖고 있으신 거를 잘 간직하는 게 쉽지 않은 시장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비트코인 계속 지키는 게 되게 힘들 것 같은데 그걸 좀 잘 해낼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연합뉴스 0.75로 인상했다고 떴어요. 네, 0.75가 됐다는 거 맞죠? 밤에 많이 뺄 듯.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스닥백도 지금 살짝 오르긴 했거든요. 비트코인도 이제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방향성이 좀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강력한 호재 뉴스나 강력한 악재 뉴스나 있을 때 방향성이 정확하게 반대인데요. 호재가 있을 때 뉴스가 발표될 때쯤에 잠깐 올랐다가 오히려 좀 빠집니다. 이게 뉴스 호재 해소라고 하나요? 네, 아무튼 그것 때문에 좀 빠지고요. 악재 뉴스잖아요. 일본의 금리 인상은 악재죠. 악재가 해소되면서 이렇게 좀 인상이 비트코인 가격이 좀 나오긴 했는데 이게 좀 단기적인 움직임입니다. 대체로 뭐 한 달, 두 달을 놓고 보면 빠질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아요. 뭐 객관적으로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일본에서 금리 인상하면 그만큼 시중에 돈이 쪼그라드는 건데 그게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영향이 좀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좀 비트가 너무 힘이 없죠. 네, 그냥 길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에 막 오르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이따가 뭐 우에다 총리 발표하게 될 텐데 발표 끝나고 뭐 또 변화가 생기겠죠. 내일 아침에 또 시황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